현역 전투기 조종사가 한국 KF-21 보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집단 패닉에 빠진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거든요.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개발한다? 그것도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근데 지금 전 세계 현역 조종사들이 KF-21 보고 완전히 입틀막 상태예요. 특히 서방 국가 공군 조종사 한 명이 직접 분석 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진짜 미쳤거든요. 오늘은 그 조종사가 직접 분석한 KF-21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팩트부터 깔고 가야죠.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자체 기술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독자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몇 개국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감이 안 오시죠? 외국 조종사가 처음 KF-21을 봤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건 F-22의 DNA와 F-35의 두뇌를 가진 슈퍼호넷의 체급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완전 정확한 표현이죠. 겉모습만 보면 F-22 랩터를 닮았는데 크기는 FA-18 슈퍼호넷급이고 설계 철학은 F-35를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따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이 각 전투기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우리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회의론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KF-21은 추력 편향 노즐도 없잖아. 내부 무장창도 없고, 맞아요. 실제로 KF-21 블록 1 모델에는 추력 편향 노즐이 없어요. 내부 무장창도 아직 장착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봐라, 결국 반쪽짜리 5세대 전투기다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제대로 설명 좀 드릴게요. 추력 편향 노즐부터 봅시다. 추력 편향 노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엔진 배기구의 방향을 바꿔서 기체의 기동성을 극대적으로 끌어올리는 장치예요. F-22 랩터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이죠. 근데 이게 왜 없을까요? 무능해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한국공군과 방위사업청이 엄청나게 냉철한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현역 조종사의 분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은 분명히 장점이 많아요. 저속에서의 기동성이 미친 듯이 좋아지고 포스트 스톨 기동도 가능하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첫째,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요. 둘째, 무게가 엄청 늘어나요. 셋째, 연료 소비가 급증하죠. 넷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현대 공중전에서 그런 극한 기동이 필요한 상황이 거의 없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이 단순히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전에서 진짜 필요한가를 고민한 거예요. 현대 공중전은 70년대, 80년대 도그파이트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BVR, 즉 시계 밖 전투가 주를 이뤄요. 적기를 육안으로 보기도 전에 레이더로 포착해서 장거리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게 현대 공중전의 핵심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추력 편향 노즐로 360도 회전하는 고개의 기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F-22가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한 건 90년대 설계 당시의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당시엔 아직도 근접 공중전 가능성을 염두에 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5년이에요. 전투기 설계 철학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오히려 F-35는 추력 편향 노즐을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대신 센서 융합 능력과 스텔스 성능, 네트워크 전투 능력에 올인했죠. 그게 더 실용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KF-21도 정확히 같은 철학이에요. 추력 편향 노즐에 쏟아부을 예산과 무게 여유를 AESA, 레이더 성능 향상, 전자전 장비 강화, 무장 탑재량 증가에 투자한 거죠. 이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지 아세요? 실전에서 적기를 격추시키는데 추력 편향 노즐이 기여하는 비율이 5%라면 레이더와 미사일 성능이 기여하는 비율은 95%예요. 그럼 어디에 돈을 써야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외국 조종사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KF-21은 화려한 곡의 비행을 위한 쇼맨십 전투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적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한 킬러 전투기다라고 평가했거든요.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표현 아닌가요? 한국이 만든 게 그냥 전투기가 아니라 실전형 살인병기라는 거잖아요. 이제 내부 무장창 얘기를 해봅시다. 스텔스 전투기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내부 무장창이에요. F-22나 F-35처럼 무기를 기체 내부에 숨겨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거죠. KF-21 블록 1에는 이게 없어요. 대신 무기를 기체 외부에 다는 방식이죠. 그래서 또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봐라, 스텔스도 아니잖아 라고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틀린 소리예요. 일단 KF-21은 애초에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4.5세대, 즉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징검다리 전투기를 목표로 했죠. 왜냐면 한국 공군이 필요한 건 당장 실전 배치 가능한 전력이었거든요. F-4 팬텀이랑 F-5 타이거 같은 구식 전투기들을 하루빨리 대체해야 했어요. 10년 후에 완벽한 5세대 전투기 한 대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90% 완성도의 전투기 10대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 KF-21은 처음부터 블록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어요. 블록 1은 내부 무장창 없이 나가지만 블록 2부터는 내부 무장창이 장착돼요. 이미 설계도 다 끝났고 공간도 확보해뒀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딱딱 끼워 넣으면 되는 구조죠. 이게 얼마나 미친 설계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전투기는 처음 설계할 때 완성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려면 대대적인 개조 작업을 해야 하죠. 근데 KF-21은 처음부터 우리는 단계적으로 발전할 거야 라는 철학으로 설계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 만드는 것보다 일단 60점짜리를 빨리 만들고 계속 개선해서 100점으로 만드는 게 훨씬 현명하죠. 실제로 전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가 많아요. F-16도 처음엔 아주 단순한 경전투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했잖아요. FA-18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처음부터 계획에 넣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선진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외국 조종사가 KF-21의 블록 업그레이드 계획을 보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전투기가 아니라 플랫폼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KF-21은 단순히 고정된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의 iOS나 안드로이드처럼요. 하드웨어는 같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계속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전투기에 적용한 게 KF-21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KF-21의 성능을 뜯어봅시다. 현역 조종사가 실제 비행 영상을 분석한 내용이 진짜 압도적이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기동성이에요. KF-21은 쌍발 엔진을 장착했어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이죠. 이 엔진 하나당 추력이 약 22,000파운드예요. 두 개 합치면 44,000파운드죠. 근데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이 약 25.6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추력대 중량 비율이 거의 11에 가깝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장을 덜 달면 1 이상도 가능하죠. 추력대 중량 비율이 1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투기가 수직으로 가속할 수 있어요. 중력을 이기고 수직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F-15, F-16, F-22 같은 명기들이 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KF-21도 그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외국 조종사가 KF-21의 기동 영상을 보고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선회율이에요. 전투기가 얼마나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선회율인데 KF-21이 보여준 선회율이 완전 미쳤거든요. 초당 20도 이상의 지속 선회율을 보여줬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오시죠? F-16이 약 23도, F-15가 약 17도예요. KF-21이 F-15를 가볍게 씹어먹고 F-16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순간 선회율이에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KF-21이 28도 이상의 순간 선회율을 기록했어요. 이건 F-16과 거의 동급이고 심지어 FA-18보다 높은 수치예요.
추력 편향 노즐도 없는데 이런 기동성을 보여준다는 게 진짜 미친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공력 설계예요. KF-21의 날개 형상을 보면 델타익과 스트레이크를 결합한 형태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속에서는 델타익의 안정성을 가져가고 저속에서는 스트레이크가 만드는 와류로 양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중으로 공기역학적 이점을 챙기는 설계죠. 이거 진짜 천재적인 발상 아닌가요? 게다가 KF-21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채택했어요.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이면 기계적으로 직접 조종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중간에서 최적의 조종면 각도를 계산해서 움직여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종사가 실수로 무리한 기동을 시도해도 컴퓨터가 야, 이거 하면 기체 부서져 하고 막아주거든요. 동시에 조종사의 의도를 정확히 구현해줘요. 이게 현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에요. F-16이 처음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도입했을 때 전 세계가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도 그걸 자체 기술로 구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항공전자공학의 집약체예요. 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어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거거든요. 외국 조종사가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서방사 세대 전투기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국이 만든 비행 제어 시스템이 미국, 유럽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평가죠? 이제 레이더 얘기를 해봅시다. 현대 전투기에서 레이더는 눈이자 뇌예요. 아무리 기동성이 좋고 무장이 강력해도 레이더가 구리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근데 KF-21에 탑재된 AESA 레이더가 진짜 미쳤어요. AESA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의 약자예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는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전파를 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AESA는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전자적으로 전파 빔을 조향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고요? 기계식 레이더는 한 번에 한 방향만 볼 수 있어요. 근데 AESA는 동시에 여러 방향을 스캔할 수 있죠. 게다가 탐지거리도 훨씬 길고 전파 방해에도 강하고 신뢰성도 높아요. 고장도 잘 안 나고요. F-22, F-35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최신의 전투기들이 다 AESA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KF-21도 그 대열에 합류한 거죠. KF-21의 AESA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거예요.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을 탑재했고 탐지 거리는 약 150km 이상으로 추정돼요. 전투기 크기의 표적을 150km 밖에서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약 140km예요. 서울 상공에서 대전 상공의 적기를 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동시 추적 능력이에요. KF-21의 레이더는 동시에 1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하고 그중 6개를 동시에 교전할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혼자서 적 편대 전체를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대가 여러 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국 조종사가 이 부분을 보고 완전 충격받았거든요. 한국이 AESA 레이더를 자체 개발했다고? 그것도 이 정도 성능으로? 실제로 AESA 레이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한국이에요. 딱 6나라예요. 중국도 AESA를 만들긴 하지만 성능이 의심스럽고 러시아는 아예 양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죠. AESA 레이더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반도체 기술, 신호처리 기술, 열관리 기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 모든 게 합쳐져야 해요. 한국이 그걸 다 자체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LG의 전자 기술, 한화의 방산 기술이 총집약된 결과물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국뽕 아닌가요? 그리고 KF-21의 레이더는 단순히 적기를 찾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전 능력도 있거든요.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적의 미사일을 속이고 아군 전투기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마치 축구에서 공격수이자 동시에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다기능 레이더라고 해요. 그럼 이제 무장 얘기를 해봅시다.
전투기의 진짜 힘은 무장에서 나오거든요. KF-21은 총 11개의 무장 장착점을 가지고 있어요. 기체 외부에 10개, 동체 중앙 하부에 1개죠.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폭탄, 연료 탱크 등 다양한 무장을 달 수 있어요.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7.7톤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비교해볼까요? F-16의 최대 무장 탑재량이 약 7.7톤이에요. F-15가 약 10.4톤이고요. KF-21이 F-16과 동급이고 F-15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근데 KF-21은 F-16보다 크고 F-15보다 작은 중형 전투기예요. 체급 대비 무장 탑재량이 엄청나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KF-21이 운용할 수 있는 무기 목록을 보면 완전 압도적이에요. 공대공 미사일로는 AIM-9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 그리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미티어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통합될 예정이에요. 공대지 무장으로는 JDAM 정밀유도 폭탄, AGM-84 하푼대함 미사일, 타우러스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쓸 수 있죠. 특히 주목할 건 국산 무장 통합이에요. 한국이 개발한 청검 공대지 미사일, 해성대함 미사일 같은 무기들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야, 우리 미사일 못 쓰게 해 하면 손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국산 무장을 쓰면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외국 조종사가 KF-21의 무장 통합 능력을 보고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이 전투기는 서방 무기와 자국 무기를 자유자재로 섞어 쓸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전략적 자유도다. 무슨 뜻이냐면 상황에 따라 최적의 무기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미사일이 좋으면 그거 쓰고 한국 미사일이 나으면 그거 쓰고 이런 식으로요. 게다가 KF-21은 블록 2부터 내부 무장창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스텔스 모드로도 운용할 수 있게 돼요.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내부에 숨기고 추가 무장을 외부에 달면 반스텔스 모드가 되는 거죠. 마치 게임에서 스텔스 캐릭터와 탱커 캐릭터를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플레이하는 것처럼요. 이런 유연성이 KF-21의 진짜 강점이에요. 그럼 이제 실전 적용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KF-21이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싸울까요? 외국 조종사가 분석한 내용이 진짜 압권이에요. 시나리오 1 방공 임무. 적국의 전투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려고 해요. KF-21이 긴급 추력하죠. AESA 레이더로 150km 밖에서 적기를 포착해요. 적은 아직 KF-21을 못 봐요. KF-21은 AIM-120 암람 미사일을 발사하죠. 100km 사거리니까 적기가 KF-21을 탐지하기도 전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적기는 뭐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격추당해요. 이게 바로 BVR 전투의 핵심이에요.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맞추는 거죠. KF-21은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요. 레이더 성능 좋고, 장거리 미사일 쓸 수 있고, 조종사 훈련도 잘 돼 있으니까요. 시나리오 2 대지 공격 임무. 적국의 레이더 기지를 파괴해야 해요. KF-21은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하죠. 적 방공망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요. 사거리가 500km니까 안전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어요. 미사일은 지형을 따라 저공 비행하면서 적 레이더를 피해요. 그리고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하죠. KF-21은 한 발도 안 맞고 귀환해요. 이게 바로 스탠드오프 공격이에요. 위험 지역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공격하는 거죠. KF-21은 이런 임무에 최적화돼 있어요.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거든요. 시나리오 3 해상 작전. 적국의 군함이 한국 근해에 나타났어요. KF-21은 해성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하죠. 레이더로 적 한 대를 포착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요. 미사일은 초음속으로 날아가서 적 함정에 명중하죠. 적은 요격할 틈도 없이 당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예요. 해상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KF-21은 공군 전투기지만 해군 작전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합동작전이라고 하는데 현대전의 핵심이에요. 외국 조종사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분석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요. KF-21은 방어와 공격, 공중과 지상, 단독과 협동,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다. 이거 진짜 최고의 찬사 아닌가요? 그럼 이제 KF-21과 다른 전투기들을 직접 비교해 봅시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비슷한 세대와 가격대의 전투기들과 비교할게요. 먼저 F-16V와 비교해 봅시다. F-16V는 F-16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AESA 레이더를 달고 최신 전자장비를 장착한 거죠. 가격은 대당 약 7천만 달러 정도예요. KF-21은 약 6,500만 달러로 추정돼요. 가격은 비슷하죠. 성능을 보면 어떨까요? 레이더 성능은 비슷해요. 둘 다 AESA니까요. 무장 탑재량도 비슷하고요. 근데 기동성에서 KF-21이 약간 우위예요. 엔진 추력이 더 세거든요. 그리고 KF-21은 스텔스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기체 형상이 레이더 반사를 줄이도록 설계됐거든요. F-16V는 기본적으로 80년대 설계라 스텔스 특성이 거의 없어요. 결론, KF-21이 F-16V보다 종합적으로 우수해요. 가격은 비슷하거나 조금 싸고 성능은 더 좋은 거죠. 이거 완전 가성비 최강 아닌가요? 다음은 그리펜 2와 비교해봅시다. 그리펜 2는 스웨덴 사부가 만든 경전투기예요. 가격은 약 8천만 달러 정도로 조금 비싸요. 그리펜의 장점은 운영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연료도 적게 먹고 정비도 쉽죠. 근데 성능 면에서는 KF-21이 압도해요. 그리펜 2는 단발 엔진이에요. 추력이 KF-21의 절반 수준이죠. 무장 탑재량도 5.3톤으로 KF-21보다 훨씬 적어요. 레이더 성능도 KF-21이 더 나아요. 그리펜은 경전투기 개념이라 소형이고 가벼운 게 특징인데 KF-21은 중형 전투기라 훨씬 강력하죠. 다만 그리펜의 운영 비용 효율성은 인정해야 해요. 근데 한국 공군은 운영 비용보다 전투력을 더 중시하거든요. 북한이라는 명백한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KF-21이 한국 상황에는 더 적합해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도 비교해봅시다. 타이푼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예요. 가격은 대당 약 1억 2천만 달러로 KF-21의 거의 2배예요. 완전 비싸죠? 성능은 어떨까요? 타이푼은 분명히 강력한 전투기예요. 최대 속도가 마하 2로 KF-21과 비슷하고 기동성도 뛰어나죠. AESA 레이더도 탑재하고요. 근데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KF-21이 훨씬 나아요. 타이푼 한 대에 살 돈으로 KF-21 2대를 살 수 있거든요. 전쟁에서 숫자는 중요해요. 타이푼 10대로 싸우는 것보다 KF-21 20대로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하죠. 게다가 KF-21은 국산 전투기니까 부품 수급도 쉽고 정비도 편하고 개량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타이푼은 외국 전투기라 그런 게 다 제한되죠. 중국의 J-10과도 비교해봅시다. J-10은 중국이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전투기예요. 가격은 약 4천만 달러로 KF-21보다 싸요. 근데 성능은? 이건 비교 자체가 실례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